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차 링컨의 내비게이터예요. 1억이 넘는 링컨이에요. 이게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랑 탄생 배경이 똑같아요. 캐딜락 역시 픽업 트럭을 기반으로 그 위에 럭셔리한 SUV를 얹은 형태고, 이 차 역시 포드 F150을 바탕으로 럭셔리한 차체를 얹은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자국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차 주차선 길이보다 지금 더 길죠. 5.3m, 길이가 5.3m가 넘는 아주 큰 차예요. 폭도 2m가 넘어요. 그러니까 길이하고 폭에서 야, 이거는 우리나라 주차장에 진짜 되기 힘들겠다 싶은데, 뭐 일단 여기 주차장에 대보니까 요 네모 선 안에 다 들어가긴 해요. 조그만 틈이 생기는데 요 정도에서 타고 내려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문을 열면은 러닝보드까지 튀어나오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아파트 좁은 데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긴 하겠어요. 높이도 높아. 이거 제가 항상 183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의 키는 190이에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7인승 내지는 8인승을 고려해서 만든 모델입니다. 3열에 3명, 가운데 2명, 2명, 둘, 둘, 셋 이렇게 해서 7인승이 나오고요. 그리고 뒷모습 보면은 일단은 요 반듯한 선, 이렇게 직선 구조로 딱 돼 있어요. 밤에 보면은 키를 가지고 가까이 가면은 여기에 웰컴 세레모니도 나오거든요. 마치 요즘 우리나라 그랜저에서 나오는 것 같죠. 이 밑에는 견인고리 장착을 위한 장치가 돼 있습니다. 요거 없으면은 범퍼를 잘라낸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이런 견인, 토잉바가 굉장히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죠. 북미에서는 뭔가 짐 옮길 때 본인들이 직접 여기다가 뭐 뒤에 붙여서 다니는 경우가 많고, 카라반 같은 것들도 많이 끌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고요. 이 차는 어떻게 보면은 미니밴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뒷좌석에 3명이 앉을 수 있게 이렇게 구성해 놓은 거는 사실 뭐 오디세이나 시에나 혹은 카니발 같은 데서 보던 그런 구성이잖아요. 여기에 보통 어지간한 크기라면은 2명 정도 앉게 만들어서 구성을 하는 게 SUV에서는 일반적인데, 이 차에서는 좀 더 크죠. 대신에 3열을 올리면은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좁아요. 이거는 에스컬레이드에서도 이 정도 공간이 나왔던 것 같고, 이거를 접었을 때 진짜로 나오는 트렁크 공간이 꽤 넓죠. 접는 거는 여기 버튼으로 다 한 번에 접을 수가 있어요. 좋아. 자, 이렇게 전동으로 접어버리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 이 정도 공간이면은 뭐 어지간한 거 다 실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다시 2열을 접을 수가 있어요. 속이 시원하지 않아? 확 접히니까. 거기다가 평평하기까지 해요. 이 차를 만약에 저 중앙에 암레스트가 없는 8인승 모델로 샀다라고 하면은 평평한 아주 넓은 공간이 나오는, 캠핑에서도 좋겠는데? 차박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 2열 시트는 3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뒤에를 잡아서 이렇게 올리면은 공간이 생기고요. 이 사이로 사람이 들어가서 3열에 탑승을 하게 되는 거죠. 워낙에 큰 차니까. 자, 높이는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못할 수준은 아니고, 성인 남성이 이렇게 탈 수 있는 차가 사실 미니밴들 말고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차는 충분히 여기 3명까지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둘둘둘 어른 6명은 충분히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많은 SUV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죠. 뒷좌석 승객들이 답답하지 않도록 여기 공간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앞에 이렇게 잘 보여요. 앞이 살짝 이렇게 보이고, 뒷좌석 공간은 꽤 넓습니다. 요거는 공간 면에서는 뭐 그냥 이렇게 쭉 늘어져 앉아도 넉넉할 정도로 굉장히 넓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이 중앙에는 암레스트를 기능을 포함한 아주 넓은 형태의 박스가 들어있는데, 제 팔이 이만큼씩 쑥 들어가 버릴 만한 이런 깊이의 박스가 들어있어서 여기에 어지간한 뭐 점심 도시락, 저녁 도시락 여기 다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조그만 창에는 여기 오디오나 디스플레이, 온도, 좌석, 오디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이 디스플레이 끌 수도 있게 돼 있어요. 컵홀더도 여기 2개가 들어있고, 밑에도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시트 자체가 넓다기보다는 시트는 그냥 보통의 2열 시트 정도의 크기가 되고, 럭셔리하고 막 이렇게 VIP를 위한 뒷좌석을 만든 게 아니라, 이건 그냥 가족들 타고 다니기에 6명 쭉 타도 아주 비싼 카니발을 샀다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문 여는 버튼인데, 렉서스에서도 이런 비슷한 방식을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잡으면은 열리는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되게 직관적이죠. 자, 운전석에 앉으면은 저는 딱 먼저 생각나는 게 포드였어요. 요 테두리에 이렇게 크롬 두른 차, 포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링컨이 대부분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생각나는 거 PRND, 피아노 버튼처럼 여기 있는 변속기, 이걸 보면은 아, 저거 링컨. 그 밑으로는 공조 장치들, 오디오가 들어있는데, 제가 요거를 써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볼륨 버튼이 눌리질 않아요. 보통 이거 누르면 꺼지게 돼 있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라 오디오 끄는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오디오를 켤 수 있고 끌 수 있고 볼륨을 따로 조절하게. 그래픽 이쁘지 않아? 여기 이렇게 뽕뽕 뭐가 터져요. 요것도 터지고, 심지어 이 오디오 하면은 오디오 볼륨도 뽕뽕뽕뽕 터져. 무선으로 카플레이가 지원되기 때문에 제 스마트폰을 무선으로 연결해서 지금 주머니 안에 있는데 이거를 연결해서 이렇게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비게이션이 이 차가 좀 약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아주 구형의 아틀란 내비가 통으로 들어가서 걔를 스크린을 통째로 바꿔야 되는, 여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다른 화면을 딱 표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틀란 맵을 켜면은 뭔가 가로사료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뿌옇고 스피커도 좀 별론 것 같고 이런 상태의 내비게이션이 나오는데, 요거보다는 이렇게 카플레이를 사용해서 보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커다란 스티어링 휠, 운전대는 이게 사실 트럭의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크기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가죽의 질감은 일단 얇고 부드럽고 굉장히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쪽 왼쪽에는 에이다스 관련된, 그러니까 운전 보조 기능들이 이 왼쪽에 들어가 있고요. 이 오른쪽에는 오디오와 내비게이션을 관련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특징적인 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조절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사실 여기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막 찾아서 조절하려면 복잡한데 이거를 여기다 단축키로 키를 넣어놨다는 거, 요거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이 공간이 이 차에서는 굉장히 특징적인 공간이에요. 여기에도 엄청난 크기의 이 공간이 들어있잖아요. 미국의 픽업 트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인데, 여기를 각종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 오른쪽에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게 무선 충전이 되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USB 단자가 A하고 C 타입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컵홀더가 두 개가 들어있고 약간의 작은 공간이 있어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꽂아 놓을 수도 있는. 그리고 그 아래는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요. 여기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하고 이 차가 4륜구동이기 때문에 주행 상황을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돌리는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자, 이제 나머지는 주행을 하면서 전달을 해드릴게요. 이 차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 엔진이 굉장히 특이한데 3.5L의 가솔린 V6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10단 자동 변속기를 결합했죠. 포드에서 많이 쓰는 그 조합이에요. 근데 이 3.5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차급에서는 굉장히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사실 이 정도 차급에서는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 같은 차가 있어요. 거기에는 6리터대 엔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하고는 상당히 좀 결이 많이 달라요. 이 차는 3.5리터 엔진인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은 공인 연비보다 꽤 잘 나오고 있어요. 어제 자유로를 다니면서 한 100km, 12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평균 연비가 리터당 8km 정도 나왔고요. 지금 좀 세워놓고 시내에 다니니까 7.8 정도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연비가 공인에 나오는 것보다 좀 더 잘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고속도로 같은데 100km, 90km로 정속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연비에서 유리한 차가 되는 것 같아요. 5.3m가 넘는 차체에다가 좀 차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출렁출렁해요. 좀 말랑말랑하다기보다는 출렁출렁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좌우로 롤도 꽤 있는 편이고요. 차가 위에 올라앉아 있고 지금도 과속 방지턱을 천천히 이렇게 넘고 있는데도 좀 앞뒤로 꿀렁꿀렁 하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이게 가벼운 그런 느낌이 아니라 묵직하게 굴렁굴렁 하는 느낌이라서 그렇게 뭐 나쁘다라고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기반이 일단 트럭을 기반으로 한 샤시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단하고 크고 튼튼하고 뭐 이런 거에다가 각종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승차감도 확보를 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프레임 타임 기반의 모하비나 뭐 렉스턴 스포츠나 같은 렉스턴 같은 차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일면 그것과도 비슷한 승차감이 있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부드럽고 좋고 럭셔리한 느낌의 그런 승차감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운전석 시트 포지션은 사실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게 보통 스포츠 세단이나 뭐 이런 차들 보면은 양쪽 발이 좌우의 발을 이렇게 똑바로 놓은 상태로 이렇게 똑바로 운전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만들어 주는데 이거는 사실 그 자세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시트를 거의 바닥으로 다 내린 상태이긴 한데도 제가 그러니까 키가 좀 큰 성인 남성이 여기에 앉았을 때 풋레스트까지 발을 가져가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풋레스트가 꽤 멀게 느껴지고요. 그 먼 풋레스트에다가 발을 얹어놓고 이 운전 자세를 세팅하기가 좀 넓어요. 넓다 보니까 중간에 발을 이렇게 세워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시트가 독특한 게 요 다리 밑에 받침하는 부분을 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닥으로 나눠져 있어서 오른발 왼발을 이렇게 움직이게 이렇게 돼서 여기를 받쳐주는 정도를 별도로 조절하게 여기 버튼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키가 좀 작더라도 풋레스트까지 발이 쭉 닿지 않는 상황이라도 요거를 브레이크 페달을 앞으로 당겨와서 밟을 수 있게 돼 있기도 하고요. 자, 지금은 노멀 모드고요. 이게 주행 모드에 따라서 좀 성향이 바뀌긴 하는데 그렇게 파격적으로 막 크게 바뀌는 그런 느낌은 좀 갖기가 어려워요. 이 주행 모드 중에 돌리다 보면은 익사이트 모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변속 타이밍이 좀 늦춰지고 엔진을 많이 사용하고 반응을 좀 민첩하게 만들어주고 스티어링 휠이 좀 더 무거워지고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막 극적인 차이를 느끼게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차에서는 뭐 익사이트하게 운전할 필요가 그다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중에 좀 인상적인 모드들로는 콘서브, 이거는 효율적인 주행인데 두 바퀴 굴림만 사용하면서 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모드인 거죠. 이 모드가 굉장히 효과가 있고 이 부담스러운 연료비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지금 오늘처럼 빙판길, 빙판도 아니기 때문에 쓰긴 애매한데 눈길 지느길 보조로 가면은 ESC가 꺼지고요, 사륜 하이가 들어가요. 눈길 지느길 보조에서 미끄러져서 빠졌을 때 같은 경우 그런 때를 보조하기 위해 있는 모드고, 그리고 이 내비게이터를 운전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 바로 오디오인데요. 레벨 울티마라는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흔하게 우리가 아는 브랜드는 아니고요. 포드나 링컨에서 하이엔드급에 들어가는 그 오디오 중에 하나인데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에 약간 스테이지 이퀄라이저 같은 거를 좀 선택해 놓으면은 음악을 들을 때 무슨 공연장에 온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데 이 커다란 차체에서 빵빵하게 음악을 틀어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 독일이나 유럽계 차들은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음색에 집착을 하면서 정교하게 이걸 튜닝하려고 하는 반면에 미국 차들은 시원시원하게 뿜어주는 음악들에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볼륨을 조금만 높여도 굉장히 잘 들리는 뭐 그런 음악들이 나오죠. 어제 자유로를 달려오면서 좀 느꼈었는데 이 차의 풍절음 같은 것도 이 방음이 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소음 진동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요. 풍절음 같은 것도 많이 정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꽤 안락하고 조용하게 탈 수 있는 그런 SUV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2세대를 맞이한 주행 보조 장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요. 좀 뭐 인상적이라는 거는 주행 보조 장치와 함께 요 앞에 사람 운전자의 시선을 인식하는 센서가 들어 있어서 제가 어제 이 주행 보조 장치를 켜놓고 자유로에서 운전을 하면서 약간 여기를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좀 터치하면서 이렇게 갔더니 눈이 떨어지는 순간 조금 있다가 바로 시선을 앞에를 보라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에이다스 기능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던가 차로 유지 보조 같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놨고 여기에 운전자 시선을 인식하게 하는 기능까지 넣어놔서 이게 실제로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걸 확인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요 거리 같은 게 좀 아쉬워요. 제일 가깝게 따라가는 거리가 국산차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우리나라 좀 끼어들기도 많이 하고 바짝바짝 붙어가는 편이다 보니까 이 주행 보조 기능에서도 제일 가깝게 했을 때 좀 더 가까운
수입차들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운행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차는 약 차 한 대 정도를 띄워놓고 다닐 수 있게 한 40km 정도에서 뭐 이 차 한 대 정도가 떨어지는 정도의 간격을 벌리고 다니다 보니까 막히는 내부순환도로 같은 길에서 중간에 끼어드는 차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차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 있습니다. 뭐 카플레이를 연결하면은 앞에 내비게이션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원래 있던 뭐 아틀란 맵을 켠다고 저기 보이지도 않아요. 앞에는 그냥 속도와 주행 보조 장치들이 작동하는 장면 같은 거를 보여줄 수 있는데, 한 가지 좀 사소한데 좀 특이한 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방향 지시등이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방향 지시등을 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방향 지시등이 깜빡깜빡 한쪽에서 깜빡깜빡 보이고 있어요. 이 계기판을 거의 볼 필요가 없이 저 앞에만 완전히 보고 운전할 수 있게 만들면서, 지금까지 다른 차에서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방향 지시등 표시되는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차는 독특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이 차는 뭐랄까, 이 럭셔리 SUV 중에서도 좀 더 뭐 패밀리카로 적합한 6명의 가족이 모두 다 6명 모두 다가 편안한 자세에서 장거리도 아주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게 만든 그런 차가 아닐까 싶어요. 그 길이 뭐 여행이건 어디건 사륜구동이건 험로건 아니건 이런 것들을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그런 차로 만들어서 또 다른 시장을 공략하는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드가 뭐 연예인들이나 누군가 스포츠 스타들 혹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비즈니스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도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이 내비게이터는 그거하고 조금 다른 성향의 사업이나 비즈니스에도 꽤 잘 어울리긴 하지만, 혼자 타고 다니고 그러는 뒷좌석에 둘이 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럿이 한꺼번에 같이 타고 다니면서도 굉장히 편하고 안락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